이제는 좀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이제는 문재인 시즌 2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공급은 진짜 없다라는 얘기고,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들어갔어야 됐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네. 네. 근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공급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뭔지를 알면서도 빠진 거고, 그러면 이제는 좀 명확해진 것 같다. 현 정권의 노선이 지금까지 이제 대책 총 4번 나왔습니다. 627, 97, 11호, 그 다음에 129. 이렇게 4번의 대책이 나왔는데,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으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다주택자 탄압을 공식화했습니다. SNS에 선전포고를 하셨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 방향성이 이제 명확해졌다라고 보는데, 다주택자들은 이제 못 버티게 할 겁니다. 탄압이 본격화됐다라는 식으로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뭐냐면 한번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장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5월 9일 전까지 팔아라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양도소득세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최고 45% 세율 해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율은 똑같은데 2주택자 같은 20%, 3주택자는 30% 중과세율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금이 진행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일반 세율일 때만 하더라도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양도차익 3억일 때는 1억 세금, 5억일 때는 약 2억 세금, 10억일 때는 4억 넘게 세금인데, 이게 2주택자 중과가 되게 되면 20% 중과세율이 붙게 되죠. 플러스가 확 되고요. 그렇죠. 30% 중과세율이 되게 되면 와, 이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이랑 세후수익이랑 다 계산해 드렸으니까 천천히 멈춰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했어요. 1주택자일 때, 2주택자일 때, 3주택자일 때 이제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냐? 장난 아니죠? 진짜 팔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지금은 내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팔지 말까? 뭐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의 선택이죠. 그렇죠. 지금 팔고 안 팔고에 대해서는 좀 더 뭐 고민해보고 버티면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5월 9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못 팔게 됩니다. 팔려고 했더니 세금을 보니까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내가 왜 팔아? 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매물잠김 현상 심화되게 뻔하고 집값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 나오는 게 이제 양도세 중과의 급매가 등장하긴 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버티기도 전망이 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집값은 올라갈 것 같아요. 항상 이런 정책으로 갖다가 집값 안정은 실패해 왔었고 수요 억제 정책은 안 된다라고 매번 강조드리는데, 일단은 몽둥이 들고 때릴 게 눈에 보이면 피하긴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라는 얘기들도 하잖아요. 일단은 때리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면 회피는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집값 올라갈 게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팔기 아까운데요,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워요.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근데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걸 잘 인지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얘기되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 결과론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양극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세율이다, 아까 얘기 드렸죠. 양도 차익이 똑같이 10억이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4억 2천 정도, 근데 30%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되면 7억 5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기서 2년 보유 혹은 2년 거주만 했어, 장특공은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1억 5천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1세대 1주택 여부가 정말 중요한 건데 예. 여기서도 10년 보유, 10년 거주를 채워서 장특공 80%에 맞췄다. 양도세 1,500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든 쌓으려고 하는 게 세금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적으로는 되게 괜찮을 수 있어요. 지방 투자 전략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세후 수익률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똘똘한 채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 항상 드리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를 인지하다 보니까 네. 지방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년 통계 나왔었습니다. 작년 이제 외지인 투자 비중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외지인들이 일단 세종은 논외로 치고 제일 많이 사는 곳이 서울이라더라. 이제 외지인들이 제일 많이 매입하는 곳이 서울이고 네. 그리고 제일 안 사는 곳이 경기도라더라. 근데 거꾸로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경기 인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 나왔죠. 지방 사람들은 서울로 다 몰려들고 네. 오히려 서울 사람들은 높아진 서울 집값 때문에 경기 인천으로 밀려나가더라. 그러네요. 아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서 보면 이제 답이 보입니다. 2025년도 12월 달 KB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제 제곱미터당 가격 엄청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가 바로 1년 전 금액과 비교를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2024년도 12월 가격이랑 딱 비교를 해버리면 2024년도 12월의 가격과 2025년도 12월 딱 1년 사이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같은 경우는 와 제곱미터당 가격이 무슨 1,000만 원씩 뛰었어.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뭐 이제 마포, 마용성, 광진, 강동, 동자, 영등포 이런 곳들도 많이 올랐죠. 근데 노도강, 금강구 같은 경우는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 하더라도 양극화가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명쾌하네 숫자만 것도. 예.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다주택자 버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또 이제 저 여담이지만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은 X죠. 네. X 계정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SNS를 안 하다 보니까 계정도 없었는데 왜 만들었냐? 이재명 대통령을 팔로우하려고. 그렇구나. 나도 팔로우 해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사가 막 뜨는데 이 기사의 출처가 어디지 하고 했는데 SNS에서 했대요. 그러니까 X구나 X.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네. 없어. 내용이 어딨어? 하고 보니까 X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즘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봅니다. 트럼프도 그렇고 SNS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팔로우 하려고 들어갔는데 계정도 만들고 들어가서 보니까 기사에서 본 것보다 네. 더 무서웠습니다. 어. 이 내용들이 이거 문장을 한번 보세요. 버티기 빤히 보이는 새끼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네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와 이걸 보면 다주택자들은 이제 다 죽겠다. 야, 안 팔고 버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저는 분명 문재인 정부 때 그 얘기했어요. 네. 이제는 가두리 양식 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거기 갈 것 같아서 좀 두렵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었냐? 자 이제 다주택자들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니 뭐니 해가지고 다주택자 만드세요 하면서 다주택자 쫙 모아요. 네. 그러고서 양도세 중과를 시켜서 다주택자 퇴로를 딱 차단합니다. 그렇죠.
이제 물고기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네. 물고기들이 들어왔는데 예. 이제 퇴로를 일단 차단해요 먼저. 그러고서 물을 쫙 뺍니다. 물을 쫙 빼기 시작하니까 물고기들 퍼덕퍼덕 하면서 저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퇴로는 막혔어. 그런데 이걸 넘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고 넘어가. 다 내고 국가에 다 헌납하고 넘어가. 그러면 이거 담장이 너무 높아요 하면서 이제 물고기들이 저 그래도 아직은 물 따뜻하니까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글부글 물을 빼면서도 또 끓입니다. 그냥 산채로 이제 익혀버리는데 이제 보유세로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면서 이제 죽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지금은 아직 퇴로가 있다라는 거죠. 퇴로가 있을 때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공포스러운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적어도 다주택자 물론 적폐몰이를 하긴 했었지만 대놓고 야 이건 새길로 막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너네들 못 버티게 하겠다라고 직접적인 워딩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가 두렵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를 먼저 발표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는 시간을 일단 처음에 줬고요. 네. 그러고서도 안 잡히니까 어떻게 했느냐? 2018년도 9.13 대책 때 종합부동산세 카드 그때 꺼내요. 그렇죠. 근데 그 종합부동산세 카드도 꺼내자마자 너네 다 죽었어가 아니라 퇴로를 또 열어는 줬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네. 잘 들어. 지금 팔아야 돼 하면서 2029년도 6월 1일부터 종부세 강화하니까 그 전까지 파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가두리 양식 해가지고 제가 이제 비유를 하긴 했었지만 네. 진짜 물고기들 다 삶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일단은 새끼는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탁 막아버리고 바로 세금으로 찔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지금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이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이제는 문재인 시즌 2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실 공공연하게 문재인 시즌 2 이제 노무현 시즌 3 뭐 이런 얘기들은 했었지만 제가 또 항상 얘기했었죠. 사명봉 조심해라. 분명 3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기 때문에 네. 똑같은 정책 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똘똘한 채를 일단은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 다주택자 분명 탄압할 게 보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었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조금 설마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명확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전에는 대통령의 위중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이제 밑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장차관들이라든가 발언들이 쎄한 것들은 있었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없었습니다. 네. 물론 뭐 그런 건 있었죠. 6.27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야 6.27이 맛보기면 얼마나 강력한 대책이 나오려고 그런가 라고 했었었는데 일단 지금 강력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퇴로를 차단하겠다잖아요. 못 버티게 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책 방향성은 적어도 문재인 시즌 2가 됐다라는 얘기 해드린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좀 다시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초기 때만 하더라도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을 보게 되면 전 정책 공약 보고서 이 얘기했었던 거 분명 빠숑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공약만 놓고 보면 보수 정당 후보보다도 더 보수스러운 공약이 나왔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주택 공급 중심으로 하겠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주택자 규제는 오히려 풀고 주택 공급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 나오는 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된다. 용적률 건폐율 완화하겠다. 대단한데? 라는 생각했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보입니다.
이거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사실 그때도 약간 사족이 불안해요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좋은데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완화 이거 조금 쎄한데 이거는 나중에 2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요즘은 카톡방의 정보가 무섭습니다. 바로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가는 거죠. 대통령 공약, 서울 시민들에게 드리는 이재명의 약속,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 과세 부담 완화,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107만 원 준택 신속 공급 일단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약속 2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LTV 오히려 더 늘리겠다 했고요. 90%? 네, 90%. 90%? 지금은 LTV가 아니라 그냥 가액 기준으로 갔다가 40%인데 지금. 네, 뭐 이제 40%도 안 안 되죠. 되죠. DSR까지 하면. 25억 초가 2억 해줍니다. 2억. 그렇죠. 아예 그냥. 뭐 LTV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90%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예, 아무튼. 저는 이제 2억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2억 왜 해줬냐? 취득세 내라고. 이거 우리가 집값 솔직히 지금 강남에 30억 40억짜리 하면 취득세만 해도 2억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현금은 매매 금액은 다 필요해. 근데 지방세수가 덜 거치면 안 되잖아요. 취득세가 없어가지고 취득세 못 냅니다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내라고 남겨준 겁니다. 그런 건데 지금 뭐 이거 거짓말. 낮은 고정금리 거짓말, DSR 거짓말, 대출 규제 강화.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네, 거짓말 아니고 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았네요.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네요. 네. 공약 사실 부동산 공약도 몇 개 없었어요. 저게 다였죠. 네, 뭐 왜냐면 부동산을 쟁점화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약 자체 별 게 없었는데 그 몇 개 없었던 공약을 다 어기고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집권 1년도 안 됐다. 1년도 안 됐죠. 5월이 돼야 1년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유세 인상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기사에서 문재인 시즌2가 될라 우려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댓글에서 소장님 몸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저도 끌려가면 안 돼서 워딩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까 빠숑님께서 저한테 토스하셨죠? 문재인 시즌2라고 김재경 박사가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여기 중앙에서 문재인 시즌 2가 될까라고 얘기한 거를 저는 차용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문재인 시즌 2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김재경 소장님은 네. 언론사에서 언급한 거를 읽었을 뿐이고요. 네. 아무튼 스마트 튜브는 김재경 소장님과 의견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 빼놔야지. 네, 오늘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해해 주세요. 네네. 네, 이제 조금 아, 좀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여기도 우리가 할 때마다 이게 좀 조심스럽고 인용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서 무섭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네요. 그냥. 그런데 이제 보유세 인상은 시간 문제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도 보유세 강화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밝혔고요. 네. 자꾸 보유세 강화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지방선거 앞두고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금 정해진 거 없으니까 개별 발언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토부 장관은 세금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저분은 주택을 공급하고 강의 교통망을 만들어주면 업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 월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 이외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자기 분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남 거 가지고 이렇게 왈가왈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뭐 그 와중에서도 네. 우리 진성준 위원님은 노빠꾸죠.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 네. 집값 못 잡으면 그게 오히려 악재다. 지방선거 악재이기 때문에 그냥 왜 발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우린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혔고요. 진성준 위원께서는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트러블 메이커죠. 네, 이슈 메이커.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제 언론에서 좋아할 만한 멘트들이 확확 뱉어요. 근데 사실 우리 세금 규제 안 한다라고 정해진 거 없다는 얘기도 진성준 위원님이 먼저 했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거래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진성준 위원이 했었었고요. 네. 그러면 보유세 인상도 이제는 믿어야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네. 인상할 거다. 뭐 인상을 하고 어차피 저번에 호가 있잖아요. 어차피 올라요. 진성준 위원님. 예전에 이제 그렇죠. 100분 토론 끝나고서 실컷 부동산 가격 안정된다 했었다가 이제 마이크 꺼진 줄 알고 그래도 집값 못 잤습니다. 어차피 올라요. 이 얘기로 논란이 되셨던 분도 이분입니다. 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의 국토위원들한테 보유세 인상 입장을 물어보니까 반대는 5명. 그런데 찬성은 없습니다. 여당인데 유보는 반대잖아. 찬성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 이거 또 보유세 인상?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5명이고 예. 이제 나머지는 다 유보했어요. 그럼 왜 유보일까? 왜 유볼까요? 찬성이면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죠. 찬성이라고 말하면 싫어할 게 눈에 보이니까 일단은 유보라고 말한 거고 저는 유보 이꼴 찬성이라고 봅니다. 아 그런 의미로 지방선거 지나고서 다 올릴 거다. 근데 지금 찬성이라고 말하면 표 계산에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반대라고 말했어도 막상 가면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의견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찬성이 왜 한 명도 없지? 신기하다 그것도. 찬성이라고 말하면 한 명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이게 그러니까. 형평성상 유보가 많다 하더라도 찬성이 한두 명 있어야 좀 이게 좀 너무 일방적인데.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유보 이꼴 찬성이다. 그러니까 올라간다. 예.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는 거죠. 과거의 종합부동산세율 보게 되면 현행 종합부동산세율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 때 한번 낮췄어요. 낮췄죠. 그래서 2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3주택자 이상부터만 중과세율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도 일단 세율 자체도 한번 낮췄습니다. 네. 근데 과거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주택자가 되게 되면 이것도 2018년도 9.13 대책 이후로 이제 12, 16 대책 때 한 번 또 올렸고 7.10 대책 또 올렸습니다. 중과세율을 계속적으로 높여서 사실 우리가 일반 세율일 때랑 중과세율일 때랑 비교하게 되면 그냥 뭐 2배 차이 나는 경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세에 대한 공포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